독성물질과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수준 과정에 그만큼 도움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조금 들으시면은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요청됐구나 하는 것들이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독이라고 하는 거가 모든 물질은 다 독이 있는데요. 독이 아닌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너무 부족해도 문제고 너무 과잉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물도 갖다가 수족증이 있듯이 보면 너무 과잉해서 몸이 붓거나 부정해지는 거나 그러면 건강 피해가 되지. 모든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양이 문제지 성격상 보게 되면 다 독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일단 독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이제 표정 과정에서 의미 있게 보는 거는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리고 몸에 들어왔을 때 독성을 야기할 수 있는 거냐, 또 노출됐을 때 이것이 일반 시민들한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거냐 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약물 같은 경우에서는 치료가 되는 물질의 수준하고 독성 있는 수준 자체가 너무 좁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가 100을 먹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150이나 200 정도를 먹었는데 그게 치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독성 영향이 있으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세이프티 마진이라고 해갖고 실제로 치료 효과 있는 거하고 독성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레인지가 넓어서 내가 한 10배 정도를 어떻게 하다 먹는다고 하면 이제 독성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어쩌다가 조금 2번 먹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안전한 정도의 범위는 돼야죠. 그래서 안전 마진이 있는데 그 세이프티 마진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물질 쓰는 거가 치료 용도로 쓴다면은 지금 쓰는 양이 그 용도에 국한해서 보면 쓸 수 있도록 이게 자칫하면은 또 생각지 않은 독성 물질로서의 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거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질의 성격에 따라서 노출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양이 얼마큼 있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어서 파라셀수스가 얘기한 독성항이라고 하는 것과 결국에서는 어떤 독성을 일으냐 그게 노출되고 난 다음에 흡입 독성을 가져다 주느냐 아니면 이제 간 독성을 가져다 주느냐 아니면 또 신장 독성을 가져다 아니면 피부 쪽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작용하는 부분에 대한 장기나 이런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고 또 그것의 양이 달라질 수 있지. 그러나 기본적인 성격 부분들은 모든 물질에 이제 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성 물질 얘기할 때 이 물질 자체가 굉장히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규정 부분들을 이제 경구로 투입했을 때 독성이 어떻다. 그 다음에 피부에 경피로 투입했을 때 어떻다. 아니면 흡입했을 때. 그래서 노출 경로에 따라서 독성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은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물질은 또 흡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쩌다가 이제 섭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노출되는 이제 경로 자체가 먹는 거나 또 피부를 통해서 흡입하는 이런 경우에 따라서 물질의 안전한 기준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어서 되게 이제 어떤 물질을 사용하게 될 때는 그거의 독성, 흡입 독성이나 경구 독성이나 경비 독성을 다 따져서 이런 정도로 노출되는 거가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건지, 피해가 안 가면서 그 상품이 요구하는 그것의 활용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어떤 물질이 효용성 있게 사용되었지만 반대적으로 봐서 이것 자체가 독성을 나타내지 않도록 하는 것가 중요한데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에서의 안전기준이나 표준화나 이런 개념을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서 독성이 생기는 거냐 안 생기느냐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독성학에서는 유해성 평가라고 해서 일상적인 노출 수준에 따라서 독성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맞습니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독성물질이라는 것들이 독성학에서 이렇게 정의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되게 이제 노출되는 대상에 따라서는 똑같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성인은 별로 문제되지 않는데 또 애들한테는 또 독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출되고 난 다음에 몸에서 대사되거나 또는 해독되거나 배설하는 체계가 어느 정도 이제 갖춰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태아나 영유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능력이 아직은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성인보다도 훨씬 더 낮은 정도의 노출에서도 태아한테는 아니면 영유아한테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애들한테서 피해가 더 큰 경우가 나타나고 또 산모들한테서 피해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 PGH하고 PHMGMIT, CMIT가 바로 가습기 살균제 때 집중적으로 사용됐던 이제 세 가지 살균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로 메인 스토리가 되는 거가 이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큰 사단이 났어요.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관리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노출되고 난 다음에 여러 피해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리고 소비자 민원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쪽에서는 그것을 소비자에 대한 피해 처리를 제대로 안 했고 무시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려 16년 동안 계속 피해자가 발생하고 2011년도 돼서 보면은 이게 이제 봄철이 되면 되게 겨울철 때 계속 가습기 살균제를 틀기 때문에 이제 봄철이 되니까 한 3개월 정도 노출되고 한 다음에 폐가 염증 반응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폐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어려운 정도의 호흡곤란이 됐을 때 이제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오면은 병원에 이송됐는데 특정 병원에서 3월달에 중환자실로 이런 환자들이 다 찬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이게 뭐냐? 어떤 이유 때문에 요 3월달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폐가 손상이 있어서 폐를 이식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병원에 내원하는 거냐를 가지고 약간 조사를 했는데 그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에 있는 여기 보면은 PGH나 PHMG나 MIT, CMIT 이런 물질 때문에 이제 생겼다는 걸 확인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애들은 특별히 이제 독성이 더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제 제가 여기 관련돼 있는 이 독성 물질에 대한 거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노출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통하는 위해서 이게 책을 줬는데 여기 아이모브 독이 쌓여 있다 그런 내용 부분입니다. 그런 좀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3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고 이게 이제 쭉 발전되면서 호모 엘렉투스나 네안데르탈린이나 지금에 있는 이제 호모 사피엔스 쪽으로 변화가 조금씩 이제 진화된 것이 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화된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피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다 드러나는 쪽 부분인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보면은 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기관지 쪽에 이제 어떠한 분질이나 화학물질이 들어왔을 때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서는 몸에 신체 방어 기전이 있어요. 그래서 다 걸러주고 그 다음에 가래가 생기고 기침 반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붉은 먼지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신체 방어 기전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미세한 거는 대개는 이제 연소를 통해서 형성되는데 공장에서 배출되거나 특히 이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먼지는 굉장히 미세한, 그러니까 연소를 통해서 나는 게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의 굉장히 미세한 건데, 이 산업화를 통해서 생긴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입자가 들어오면은 그냥 신체 방어 기전을 뚫고 폐 깊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작은 물질이 들어오고 또 나노 입자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산업화를 통해서 발생된 그런 부분인데 신체 방어 기전이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에서는 시민들의 피해가 축적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전에 규제하고 난 다음에
이런 물질 같은 경우는 만들지 말자, 아니면 줄이자. 또 암 발생과 같은 부분들은 사실 더 많이 노출되어지면 암 발생 연결되어지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인체의 몸이 보면은 여러 형태의 화학물질이나 케미칼 노출돼서라도 그게 다 안전하면 좋은데 신체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암물질이 일정 정도 오면 처음에는 면역세포를 통해 갖고 어느 정도 발암물질로 인해서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면역세포가 이를 퇴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오면은 이제 발암물질 노출 정도가 적었을 때는 대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좀 더 강력한 발암물질이거나 입자가 좋은 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가 우리 몸에서 들어와서 피해가 큰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지식을 이제 추적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독성학이나 또 사람을 관찰하는 역학을 통해서 쭉 보니까 어떤 물질이 이거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지식을 추적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성면의 경우인데 1898년도에 성면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절연 효과도 있고 또 방열 뭐 이런 효과가 있어갖고 산업을 여러 형태로 많이 쓴 거예요. 보면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처음에 됐을 때는 활용도 굉장히 좋아갖고 성면 자체에 신이 주신 물질이라 이렇게 처음에 나왔다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갔다가 했고 우리 같은 경우도 근대화의 상징으로 보면은 이 어떻게 말하면 지붕 계량을 하고 그럴 때 보면은 이 성면을 이용해서 성면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했죠. 실제로 보면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제 성면 부분이고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인식됐었는데 사용하고 난 다음에 한 33년 정도 지나서 1931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면을 많이 취급했던 사람들 노동자들한테서 중피종이라고 하는 그 전에 없었던 암이 발생된 거예요. 근데 암이 이제 흉막 쪽에 형성되어졌는데 이게 악성 종양이어서 중피종으로 진단되어지면은 어떤 양상도 잘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항암 치료도 안 되고 방사선 치료 같은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중피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피종으로 진단받으면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이 결국은 사망 선고가 똑같은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3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성면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관리를 잘 안 하면은 사람한테 치명적인 악성 종양이 생긴다는 거를 3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보면은. 그리고 처음에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독성을 전혀 몰랐죠. 봤더니 성면 파이버가 굉장히 가는 그런 그 입자 파이버 부분인데 폐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은 탐식세포가 그걸 잡아먹더라도 이 탐식세포가 그것을 녹여서 없애야 되는데 못 녹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잡아먹던 탐식세포가 그대로 갔다가 보면은 세포는 살아나는데 그 안에 있던 파이버는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보면은 세포는 계속적으로 손상되어지는데 파이버는 그냥 있는 거죠. 일주로는. 그래서 이게 염증 반응이 깊어지면서 세포 손상이 계속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악성 종양으로 간다. 그래서 이게 성면 자체가 폐에 깊숙이 침투하면은 이거는 도저히 제거하는 거가 신체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되어져서 이제 독성 영향을 이거는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중피종 환자가 이제 성면 사용에 대한 부분인데 중피종 환자가 이렇게 올라가면서부터 요때에서부터 보면은 이거 규제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서 독성이 강한 것부터 예를 들면 청성면부터 규제하고 지금은 이제 뭐 백선명이나 다른 것들 다 포함해서 모든 성면을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 사용량을 쫙 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이 지금 중피종이 이렇게 환자가 늘어나는 거는 성면이 노출되고 난 다음에 3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중피종이 생기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장기니까. 그러니까 30년 있다 생기는 거니까 잘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근데 시장에 나오기 전에 충분하게 독성과 안전 평가를 했더라면 이런 사단이 없는데 처음에는 그런 건 없이 그냥 산업에서의 활용도, 용도에만 초점을 두고 그냥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예상치 않았던 중피종이 착 올라간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 나라 쪽에서 합의를 해서 성면을 보면은 없애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썼던 성명 부분이 보면은 여기까지 쭉 썼으니까 보면은 이 준피종이 쭉 나와서 세계에서 준피종으로 사망한 환자들이 수십만 명 됩니다. 우리나라 쪽도 97년도까지 제일 많이 사용했고 그 이후에서 사용량이 좀 줄었긴 했는데 이제 90년대 말까지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30년 후면은 이제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이 준피종이 더 피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발생되는 건 준피종이 한 500명 정도 발생되는데 많이 들면은 이제 2030년 정도가 되면은 2,500명, 많으면 5,000명까지 국내에서 준피종 환자가 발생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같은 경우는 이게 사전에 뭐가 있었다 하는 것들을 잘 평가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갖다가 해야 되는데 몰랐던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독성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 시장에 노출하지 마자. 노 데이터, 노 마켓. 그래서 독성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파악되기 전까지는 세상에 출시하지 않는다 하는 정책을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걸 빨리 서둘러서 오면은 2000년 초반에서부터 리치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 정보를 수집하고 등록한다. 그리고 지금의 노출 정도 수준을 갖고 사람에게 치명적인 암을 일으키거나 또 생식 독성을 유발하거나 변이 원성이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규제를 하고 퇴출한다, 대체 물질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큰 화학물질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우리도 이제 화학물질 등록법이라든가 화학물질 관리법을 통해 갖고 그런 변화들을 이제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부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에 나오기 전에 잘 평가하고 난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나노물질이라든가 이런 물질 신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를 제대로 평가해서 그러냐면 평가를 안 한 상태에서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더 많죠. 왜냐하면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기술 개발이 빨리 되어지면서 이것을 적용하고 싶고 뭐 그런 부분인데 정부는 마냥 규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쪽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신기술과 관련돼 있어서는 또 기업이 이런 기술 개발 부분 관련돼서 제품 관련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제대로 좀 평가되지 않고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가 고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같이 빨리 이제 모든 화물질에 대한 등록 이런 부분들을 갖춰놓고 화물질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이것 자체가 시장을 교란해서 지나치게 화물질에 대한 공포증이 생기면 사람들이 화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을 또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또 소비를 주저할 테니까 그러면 또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라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회 변화를 보게 되면은 소득 불평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한 형태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위 10%가 소득의 거의 한 45% 정도를 저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득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는 그런 양상 부분인데 대개 화물질 피해라고 하면 대개는 이제 소득이 낮은 쪽에 보면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피해를 많이 받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화물질 사용에 대한 피해 자체가 특정한 계층한테 집중된다 한다면 그건 사실은 문제가 있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변화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격하게 고령화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1970년에 아주 정점적인 이제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라고 한다면 이제 2030년 이후에서 역피라미드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가 1970년부터 2050년 정도까지의 변화를 보면은 한 80년 정도의 변화인데 아주 고정적인 피라미드 구조에서부터 역피라미드 구조로 가는데 80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리고 고령 사회에서 이제
고령 화사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그 변화를 보게 되면 인구 구조가 65세 이상이 7%인 경우 고령 화사이고 고령 사회가 14%인 경우인데 이런 변화를 볼 때 서구는 1세기 이상이 걸렸어요. 근데 일본은 24년밖에 안 걸렸는데 우리는 17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이제 초고령 사회가 65세 이상이 20%를 넘기는 때문에 우린 지금 한 7년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도가 초고령 사회 진입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이후로 되게 되면 우리나라가 2030년은요 일본 다음에 G2 국력에 의해서 G2가 아니고 고령화 지수에서 거의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한 30% 정도로 육박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고령화된 나라를 기록했습니다 여기 이제 2030년 되면은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가족 구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취약한 형태로 바뀌는 거가 우리 변하고 또 이 건강 걱정 등 구조가 굉장히 심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낮은 상태였어서 OECD 쪽에 삶의 만족도를 보면은 밑에서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보면은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인데 거기에도 이제 뭐 소득이나 공동체나 이런 부분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회 전체 부분들이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또 소득 불평등 구조나 건강 불평등 구조가 이제 문제가 되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품과 관련해서의 이제 변화를 전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요, 보면은 여러 형태의 이제 그 변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주로 육류 섭취에 대한 것들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포화 지방에 대한 섭취 정도가 보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3와 6가 있는데 보면은 지방 중에서도 오메가 6와 3가 있는데 보면 그게 일정 정도 비율이 맞아야 돼요. 원래는 원시 사람들은 1대1로 맞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대4 그 다음에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서는 오메가 6가 1대20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지방산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오메가 3는 몸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거 그리고 오메가 6 같은 경우에서는 몸의 염증 반응을 느리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육류 섭취가 많으면은 주로 늘어나는 부분이 오메가 6 쪽이에요. 왜냐하면 가축 사료 자체가 되게 콩이나 옥수수가 6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가축 사료를 6 작물을 통해서 재배했을 때 가축의 몸에는 되게 6의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고 이제 가공 식품에 대한 것들이 이제 섭취량이 늘게 되니까 여기 보면 항산화제에 대한 섭취량 부분들이 감소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그 딸기 우유에 딸기 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그렇죠? 네, 혹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보면은 정확히 얘기하면 딸기 향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보면은 원가에 대한 그 부담이 세기 때문에 딸기를 넣은 것은 그 가격을 맞추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냥 딸기 향을 넣어서 보면 우유에 보면은 딸기 향이 들어간 것처럼 제품을 만든 거죠. 실제로 보면은. 근데 애들은 흰우유보다는 바나나나 이제 딸기 우유를 찾으니까. 근데 영양학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딸기 우유라고 하는 거는 딸기가 주는 제철 과일로서의 유익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 거기에 과일 채소가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고 오히려 애들의 입맛에 맞게 또 단당류가 더 들어가는 것 뿐이지 사실 몸에 더 안 좋은 거가 더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근데 이런 부분이 더 커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식 산업이 늘게 되니까 되게 굉장히 자극성 있는 맛을 더 얻기 때문에 이제 염분 섭취량도 늘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단 거에 대한 선호가 이렇게해서 단당류가 많이 느끼니까 이런 쪽에 전체적인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체중은 이제 늘어나면서 비만이 되고 신체 비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서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가 비만도 있고 또 당뇨라든가 이런 만성질환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인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여기 이제 염증 반응이 늘어나는 게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몸에 염증 반응이 잘 생기고 그것 자체가 몸에 다른 만성 질환을 촉발하는 쪽으로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과를 깎으면요. 처음에 깎고 난 다음에 사계 속살이 굉장히 먹음직스럽잖아요. 네, 그런데 한 5분 정도 있으면은 사과가 속살이 보면은 굉장히 검은지튀겨 색깔이 변색되죠. 왜 그런가요? 응? 네, 산화 반응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공기 중에 있는 다른 물질들이 사과 자체를 이제 산화시키면서 화학적 구조가 바뀌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몸에서 똑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지면 염증 반응도 있고 프리 레디컬이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나타나는데 이거 자체가 세포를 산화시킵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제 세포가 손상이 있거나 또 노화 증세가 있어갖고 보면은 이제 그것이 심하게 되면 질병을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반응이 조금씩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인데 예, 여기 이제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반 시민들한테 잘 이해되기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면 부자라고 한다면 대개 한 3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억 정도가 대개는 현금과 예금 자산이 있어야 되는 정도가 그래도 부자 축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한 30억 정도의 억대 부자가 돼야지만 그래도 부자 축에 속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일반 시민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우리 몸에 세포가 60조에서 100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조대부자다. 억대 부자하고는 그 결이 다르다 완전히 보면 술 차리는 거다 보면 전혀 기죽일 필요 없다. 여러분은 조대부자다. 보면 근데 60조에서 100조라고 하는 거가 세포가 오면은 일종의 시스템을 형성을 하면서 보면은 몸에 이제 일정 정도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일정 정도. 근데 세포와 세포 간에 여러 정보를 소통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60조가 되는 세포가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이제 건강하게 만들고 생물학적 작용을 이제 형성한 거죠. 일시적으로. 근데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기면은 그 세포 간의 전달 체계가 시그널 패스웨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일부가 끊어져요. 가발이. 그러면 잘 조정이 안 돼요.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조절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몸속에서 혈관 안에서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들어와서 그거를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 그러면은 이제 혈당이 높아지고 요거 자체가 혈관 내벽에 손상을 갖다 주면서 동맥경화증이 진행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자체라고 하는 거가 되게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 뇌졸중이나 또 심근경색이나 이런 쪽 부분인데 혈관 내 변경과 연관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되게 혈당이 조정이 안 되면서 여러 만성 질환들이 발생되는 거가 일반적인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을 보면은 암을 제외한 암이 부동이 1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뇌혈관제나 심혈관제랍니다. 그리고 당뇨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보면 국민들이 전체로 오는 거예요. 근데 당뇨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전체 국민에 있어서 7%를 이미 넘었어요. 2030년 되면은 13%에 육박해갖고 6명에 1명이 당뇨야. 일종은. 근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하나의 고리를 잘 끊어주지 않게 되면은 시민들에게서 여러 질병에 노출되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시민들에게 고칼로리 음식 부분이나 아니면 단당류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나 일정 정도의 건강에 위해서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지금과 같은 형태에 보면은 여러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상 시민들에게서 어떤 일이 있었냐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 그것을 이제 쓰는 여러 가지 상품과 관련되어져서 이런 부분의 흐름들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관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저체중아나 또 미숙아나 또 기형이 발생되거나 요즘 같은 경우는 애들이 성인이 걸리는 당뇨같이 혈당이 흔들리거나 어렸을 때부터 혈압이 높아지거나 보면은 그러니까 성인병이라고 해서 성인이 돼서야 생기는 병인데 애들한테도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점점 나이 들어서
성인병으로서 당뇨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이 높아지는 부분이 발생되어지고 그리고 이게 나이 들면서 결국은 귀결되는 거가 당뇨 고혈압이 심하게 되면 결국에서는 뇌졸중이 형성되는데 뇌졸중이 이제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혈관이 터지는 거나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혈관에 이상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 뇌세포한테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뇌혈관이 있는데 혈관이 손상되니까 그거에 있는 뇌세포가 손상되어져요. 그럼 뭐냐? 그러면 기억에 대한 거나 판단이 이제 잘못 흐려지게 되면 나타나는 경우가 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어렸을 때부터 조기에 있게 되면 지금과 같이 당뇨도 촉진되어지고 고혈압도 촉진되어지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치매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어지는데 인구 집단에서의 이러한 건강에서의 변화라는 것들이 고령화에 대한 부담을 훨씬 더 가중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 속에서 어떤 거가 시민들의 건강에 이제 부담을 지어주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제품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이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거에 대한 문제나 화학물질 노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개는 어렸을 때 피해가 너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영양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천식이 있어요. 기도의 염증 반응이 있는데 집이 보면은 굉장히 불안정 가옥이라고 지하나 이런 쪽에 있어서 주로 곰팡이나 진먼지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또 집이 침수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잘 이 수리를 안 해서 일부에 이제 곰팡이가 막 있고 이런 상황이면은 거기서 떨어져 나온 곰팡이나 또는 진먼지나 이런 입자가 기관지 쪽으로 계속 자극하게 되면은 애들은 기도가 예민하게 되면서 천식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런 분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보면 이런 조건 내에서 애들이 잘 먹는 상황이면요, 기도 염증 반응을 중간에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가 역시 영양이에요. 예를 들면 사과는 배를 열심히 먹으면 그 안에 비타민 C가 많아갖고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중간에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불안전 가옥이나 이런 주거 여건이 안 좋은 상태라도 잘 먹으면 그러면은 천식 발작이 돼서 사망하는 비율이 적어요. 그렇죠? 잘 먹기만 하더라도. 그런데 조건이 보면은 불안전 가옥의 노출을 막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런 조건이 있을 때는 이제 아다리가 맞을 때는 이제 천식 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의 사망 원인을 보면요, 교통사고 말고 많은 게 천식인데 이 천식 부분이 보면은 애들의 사망 원인 2위 부분인데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보면은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천식 발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정한 주거 환경도 있고 잘 먹지 못하고 조기에 치료도 못하고 이런 조건들이 다 중첩해 있을 때는 결국에서는 애들한테서 기관지 천식이 악화되면서 결국에서는 천식 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피해 자체가 실제로 보면 가난한 애들한테 집중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 부분이어서 주로 어렸을 때 이런 피해 자체가 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커서는 이런 부분으로 간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린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이것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의 정치인들 속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범주 내에서 지금 얘기하는 당뇨 고혈압이나 암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면 그 리스크를 높이는 경우라면 그러면은 이거는 제품 부분에서의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것이 주로 유럽에서는 이제 CMR 물질을 많이 쓴대요. 발암 물질에 대한 생식 독성에 대한 쪽 부분이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당뇨 고혈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리스크를 높일 수 있는 질환 같은 경우에서는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의 화학물질 관리나 그 규격이나 표준을 정할 때 거기에서는 종합적인 목표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수준을 높이는 게 목적이죠. 물론 그 제품을 쓰면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 갖고 결국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높아지는 양에 관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학물질에 대한 예 중에 환경 호르몬에 대한 그런 예 쪽 부분인데 이거는 화학물질이 몸에 들어와서 호르몬 흉내를 내고 독성을 나타내는 그런 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련된 물질들이 대개는 내분비기 장애 물질이어서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 이런 물질들이 있고 또 농산물에도 이제 농약 중에서는 이렇게 환경호르몬과 작용하는 물질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에도 역시 플라스틱에 가수제가 들어가는데 그 가수제도 환경호르몬을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식기나 이런 또 식품 포장재나 이런 것 속에도 이제 환경호르몬 작용하는 물질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고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안전성 부분에도 이슈가 돼서 애들한테 쓰는 이제 포장재나 또 비닐용품 중에 키탈레이트를 넣어서는 안 된다. 아까 애들한테서 특별히 피해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인 경우, 이 식품 포장재인 경우 이런 부분에서는 표준을 정할 때 이런 거는 키탈레이트나 이런 유해성이 있을 수 있는 물질들은 되도록이면 험하지 않도록 관리를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쪽 부분이어서 되게 선진국과 우리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품과 관련되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엄격하게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들이 사실 그 사회에서의 어떻게 말하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 선진국 수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식품 중에서 또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수분인데요. 수분이 보면 아까 제가 먹을 것 중에서 주로 육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된다고 해서 햄 소세지나 이런 부분들은 1급 발암물질, 햄 소세지 또 좋아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굉장히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해서 괜히 얘기 들었다. 그렇게 생각할 줄은 평소에 부대찌개 내는 걸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제 강의를 통해 갖고 괜히 쓸데없이 그 얘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괜히 신경 쓰인다 이렇게 할 줄 모르겠는데 아무튼 불끈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붉은 고기 같은 경우도 사람에게 암 발생이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대장암 발생 1위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은 너무 지방 섭취나 이런 것들이 과다하지 않은 정도로 몸이 이미 갖다가 진화가 돼 있어요. 한국 민족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이 장애 구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채식에 가까울 정도의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지방 섭취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과 같이 당뇨가 발생하거나 대장암이 발생되거나 과다함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육류 소비가 선진국보다 높아지는 것가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게 목표가 되는데 미국에서는 계속 검토를 한 다음에 지금의 자기네들의 식품 수준 부분이 너무 과잉 섭취하고 건강하지 못한 식사 패턴 자체가 국민들한테 부담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갖다가 바꿀까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학교에 예를 들면 코카콜라나 주로 소프트 드링크 자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다든가 아니면은 특정 설탕이 많이 포함되는 경우에서는 비만세를 부여한다든가 여러 가지 것을 통해 갖고 가능하면 국민들이 그러한 위험 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비춰본다고 한다면 이제 수온이 계속 높아지는 거는 굉장히 문제다. 왜냐하면 수산물이 육류를 제외하고 보면은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는 굉장히 중요한 식품의 보고라고 볼 수 있는데 수은이 이제 높아지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은은 아시겠지만 일본이 미나마타 질환이 수은 중독으로 해서 보면 크게 70년대 사고가 났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식품에 대한 관리 수준이나 건강 이 수준이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대 수명 자체라는 것이 세계 1위 정도 수준이고 그것의 건강관리 수리 같은 경우도 더 세계적인 수준인데 이제 식품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해산물을 포함해서 보면 굉장히 균형된 식단을 갖고 있는 거가 이제 일본에서의 자랑 부분인데 고민은 바다가 오염되어지면 미나마타 질환과 같은 수은 중독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가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계속 바다가 오염되는 거가 문제다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식사 패턴이 거의 일본과 비슷해요. 쫓아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류 부분들에서 수산물에게서 계속 수은이 높아지는 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지금과 같이 수은의 이용 자체를 방치했을 때는 바다가 오염되어지고 결국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바다로 흘러가는 수은을 어떻게 차단할 건가 라고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그러면은 수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 예를 들면 수은 온도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없애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아주 필요한 부분에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수은 자체가 결국에서는 육지 오염을 되고 바다로 오염되는 것을 막는 거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다의 오염을 막는 거, 또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표준화시킬 거냐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다시 시장에서 퇴출시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룰을 갖고 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준화라고 하는 거가 외국에서 있는 표준도 있지만 사실은 그 표준이라는 것이 미국 사람에 맞는 표준일 수 있는 거고 또 우리한테는 안 맞는 걸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똑같은 비만 수준이라도요. 미국 사람들은 당뇨가 잘 안 생겨요. 우리는 췌장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비만 정도라도 당뇨 위험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하게 이것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당뇨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이게 수은에 대한 미나마타 질환 부분이고요. 미나마타 질환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수은을 배출했는데 이게 이제 바다에서 다시 일반 세균에 의해 갖고 메틸 수은으로 바뀌고 이제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해서 결국엔 다시 이제 식단에 올라오는 건데 이제 메틸 수은에 노출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주로 미나마타 질환인데 바다가 오염되어지는 이제 경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선천성 미나마타 질환인데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그런 쪽이고 다이옥신 같은 경우가 월남전에 뿌려졌던 건데 제초제 안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종류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 같은 거에 대한 변화 쪽도 이제 여러 화물질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인데 이제까지 화물질에 대한 관리 부분들은 대개는 사람에게 독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규제를 했는데 사람에게선 괜찮은데 또 생태계 쪽에 방류했을 때 이제 물고기한테 독성 있는 거는 이제 어독성이 있다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종류 양서류나 또는 이제 파충류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중간에 변이는 있는데 독성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괜찮지만 또는 다른 종한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누적이 돼 있어 갖고요 사람이 배출한 화학물질에 의해 갖고 다른 종들이 빠르게 보면은 멸종되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생태계가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됐을 때는 인간의 이제 생존도 위협을 받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물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사람에게서의 독성뿐만이 아니고 생태 독성에 대한 부분을 더 고려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환경을 노출되고 난 다음에 수컷이 생식기가 잘 만들어지지 못해서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정소 자체가 염증 반응이 있어서 결국에서는 이제 정자수가 감소되는 양상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올갱이라고 해서 이제 올갱이 해장국 할 때 할 것이죠. 이거는 올갱이는 1급 하천수에만 살아요. 그런데 오염된 것에 살지 못한 이유를 보면은 발생하는 과정 중에 주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어지면 암컷이 되고, 또 남성 호르몬에 노출되어지면 그러면 수컷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출되는 물질에 따라서 성의 분화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처음부터 암컷으로 발달하는 과정인데 중간에 이제 남성 호르몬에 노출이 되면서 암컷 속에 이렇게 떡하니 보면은 남성의 성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컷도 아니고 암컷도 아닙니다. 이 종의 능력 자체를 상실한 그런 경우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에서는 암컷과 수컷이 섞이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종족 번식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일급수에 사는데 이제 화물질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멸종되는 종들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생태계에 대한 변화가 많이 있는 쪽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본인 PCB라는 물질 자체를 통해서 해양 생태계 쪽에 이게 먹이사슬의 상위 쪽인 부분이 고래하고 상어 이 부분인데, 이 범고래, 여기 범고래 룰루 있는데, 이건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기르는 그런 형태의 쪽 부분인데, 한 10년 정도간 보면은 새끼를 못 낳았어요. 보면은. 그래서 자식을 나중에 보면은 해안에 밀려와서 이제 사망한 것을 봤더니 굉장히 고농도의 PCB에 오염된 상태여서, 이게 오염된 상태여서 여기에서는 생식 능력이 상실되어서 자녀를 못 가졌구나 하는 부분들을 확인한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것 같이 인간이 이제 그 사용하는 배출되어진 화학물질, 전수기 물질의 PCB라든가 이런 물질 자체가 생태계 쪽에 여러 가지 멸종에도 관계되고, 또 먹이사슬의 정점이 있는 쪽에서도 여러 이제 피해를 유발하는 형태가 이제 발생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 보면은 고래인데 죽어서 보면은 확인해 보니까 바다 쪽에 있는 플라스틱하고 보면은 내장이 얽혀갖고 결국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50년 정도가 되어지면 바다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양하고 물고기 양이 바다를 같아진다고 합니다. 양이. 그러니까 바다가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장으로 변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치 않게 화학물질을 인정해 줄 때 사람에게서만 독성만 갖고 평가하고 인정을 해줬더니 다른 종들이 굉장히 문제 있고, 플라스틱을 평가할 때 이거가 분해가 되지 않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플라스틱이 오면은 썩지 않으면서 바다를 오염하는 거가 지금 계속적으로 막지 못하는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내보낼 때 처음에 평가하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되어지면서 이 자연 쪽에서의 피해가 다른 생태계 쪽에도 오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자체가 다른 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벌어졌다.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구상의 변화가 1.5도가 넘어가면은 사실 관리하기 힘든 상태로 벌어진다고 하는 건데, 이미 보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가 1.5도씨가 넘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지금에 있는 지구 생태계 쪽이나 지금 사례로 공부를 있어서 화학물질을 통해서 다른 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이미 관리 가능한 부분들, 회복 가능한 정도의 범주 부분들을 넘어서 굉장히 위험한 적신호를 이제 많이 이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물 종의 감소 부분들이 나타나는 형태의 부분이어서 우리가 앞쪽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사회 쪽에서의 변화 중에 사회적인 취약계층이나 생물학적 약자의 사회적 피해, 화학물질에 대한 피해가 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고, 자연계획 쪽에서는 이렇게
자연계 쪽의 항상성, 이 생태계 쪽의 안정성을 교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굉장히 이것에 대한 위험 신호가 가중되어지는 부분들이 오늘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화학물질 정책이나 또 기후변화 관련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다른 케미칼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 부분에서 앞쪽에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제 얘기를 좀 정리할 때가 돼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가습기 장비 피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보면은 이게 16년간 사용하고 난 다음에 가습기에 노출되고 나면은 폐 손상이 있어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폐 손상이 나타날 부분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무려 47배가 높아진다 하는 것들이 이제 규정이 됐다고 하는 거죠. 이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생활용품에 대한 피해 부분이고 사망 정수만 1000명 넘어 지금은 1300명까지 갔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게 이제 폐가 망가지는 과정에 처음에 염증반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자잘하게 보면은 이 결절 노들이 형성되고 폐 전체가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게 이제 폐에 보면 꽈리 하나하나에 보면은 염증이 있어서 그게 엉켜 있는 그런 거가 폐 전체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의 굉장히 특징적인 경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거에서 지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이제 판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접수자를 통해서 보면은 1, 3, 4 접수자 중에서 이 판정을 받은 부분이니까 피해자라고 인정된 부분이 30%밖에 안 돼요. 근데 4차는 더 심해서 4차까지 다 포함해서도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의 피해자가 인정되는 경우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접수는 6,000명을 받았는데 지금 피해자라고 인정된 부분들은 이제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데 왜 그러냐면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폐 손상인 거가 우리나라 세계에서 처음이어서 그래요. 가습기에 거기다 타서 쓰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딴 나라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요. 보면 90년대 초에 보면은 이게 가습기 살균제라 해서 보면은 이 가습기를 닦는 세제용으로 일부 나라에서 허용됐어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잘 닦고 세제가 남아있으면 위험하다. 보면은 깨끗하게 다 닦고 난 다음에 물이 세제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관리를 엄격하게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의학협회 쪽에서는 수돗물도 사용해도 위험하다고 하는 것들을 최대 관리를 엄격히 했는데 우리는 보면은 관리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아무런 지침도 없었고 보면 독성평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 4차를 했을 때 지금 해당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만큼 독성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분을 피해를 인정하고 싶더라도 인정 기준을 못 만들어서 이제 피해자로서 이렇게 판정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가 진행되면서 인정 범위가 넓어지긴 하겠는데 보면은 독성 자료를 겨우 지금 만드는 것도 힘들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피해 보상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16년 동안 방치했고 그 다음에 7년 정도간 인정 기준의 폭을 넓히지 않아서 피해자들은 계속적으로 원성이 자자한데 그것도 피해 대책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비자들,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가중된 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PEGH하고 PHMG의 화물질에 대한 조금에서 화학 구조가 어떻다는 걸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놈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게 생물질 바이오사이드 부분인데 주로 MIT, CMIT 쪽은 이렇게 전자를 뺏으면서 세포의 산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독성을 나타내고 이제 PHMG 같은 경우는 세포막 자체를 녹여서 좀 독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넘어갔고 이게 폐 염증반이 있고 난 다음에 간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체내 이동 부분이 있고요. 여기 피해자들 부분이 주로는 일반
인구보다 더 많이 이제 오랫동안 더 사용했어요. 사용하는 경우가 평균 여기 보게 되면 12시간 정도 되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가습기 살균제 사용하더라도 한 3, 4시간 정도 사용을 껐는데 피해가 있는 분들은 오랫동안 사용 많이 하고 또 기존에 이제 폐가 안 좋은 분들이 이거 하니까 좋다고 해서 더 많이 했고 또 산모들은 몸조리 한다고 더 했고 그다음에 산모들이 하면서 이제 옆에 보면은 주로 영유아들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피해는 주로 산모와 영유아들의 피해가 컸다. 그래서 여기 0.2개는 주로 폐염증 반응이 주로 많이 있던 경우인데 이제 상기도에 노출되는 과정도 이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폐염증 반응이 간 쪽까지 이전되는 형태여서 보니까 결국은 염증 반응이 온몸에 염증 반응이 있는 상태여서 이거 보니까 폐염증 반응이 있고 나중에서는 폐에서 이제 혈관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염증 반응이 반복되었으면은 암도 연결되었습니다. 근데 암은 이제 오랫동안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염증 반응이 심혈관 질환과 관련되어지느냐 또 암과 관련되느냐 하는 것들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들은 있는데 이게 피해가 인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풀어져 있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런 독성 있는 물질을 애시당초부터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했는데 우리는 기업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걸 용도 관리하는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어떤 질환이 이제 관련되냐 하는 것들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폐렴 쪽하고 비간지 확장증, 그다음에 천식,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간질성 폐질환 부분이 주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펌메라든가 많이 치되고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던 그 세대에서 이런 질병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걸 확인해서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해놨습니다. 독성 반응도 그렇고. 근데 이제 2011년에 이제 사건이라고 한 다음에 가습기 살균제를 보고 나서 굉장히 걱정이 되니까 이 적병세정제가 어떻게 관리되느냐 기준이 뭐냐 하는 것들을 물어봤더니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재경부라고 하고 재경부는 식약청에 나오고 식약청 같은 경우는 또 재경부로 나오고 또 지경부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라고 그러고 어느 누구도 다 안 맡으려는 거야. 다 보면 뺑뺑이가 돌리고 그 사건이 나지고 난 다음에 업무의 분할이나 어느 소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아직은 세팅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면 아직도 정부 쪽에서 이것의 관리 체계가 잘 구축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기업이 이제 무책임한 거 문제인데 보면은 레킷 뱅기저라고 하는 유럽에서 굉장히 신망받는 회사, 아주 굉장히 큰 기업인데 우리에서는 돈이 좀 된다고 하니까 옥시를 인수한 거예요. 옥시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흡입 독성하는데 든 돈이 보면은 수천만 원도 안 들어요. 1천만 원 정도의 수준인데 보면은 1년에 수십억씩 순이익을 남기면서도 1천만 원이 드는 그 비용이 아깝다고 흡입 독성조차도 안 했어요. 민원들이 온다. 민원에 대한 것들을 다 관리하도록 유럽에서는 지침이 나왔는데 유럽에서 지키는 지침을 한국에서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 쪽 부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답답한 일이라고 해서 오늘 얘기하는 굉장히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기업이 비공개적으로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니 왜 유럽에서 잘 지키고 난다고 한국에서 이러냐 얘기를 하면요. 하는 얘기가 보면은 한국에서는 안 그래도 되니까 한국의 법률에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국 수준에 맞게 관리하는 거예요. 일주일로 보면 기업은 과다하게 할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일주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관리 수준이나 법적 규정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기 때문에 사실은 만만하게 본 거죠. 그리고 사고가 내고 난 다음에 뭐가 불법이냐 보면 우리는 법 다 지켰다 이런 겁니다. 근데 다시 찾아보고 나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굉장히 이중적인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책임을 묻지 않은 상태의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제 흡입 독성이 갖고 있는 물질 그리고 용도가 다른 경우에서는 예를 들면 세정제로 인정돼서 처음에는 카페트 세정제로서 인정이 됐는데 기업은
카페트 세정제가 아니고 가습기 살균제예요. 흡입할 수 있는 쪽에다가 쓴 거예요. 용도가 바뀌면은 독성 검사를 예를 들면 그냥 카페트 세정제면은 경구 독성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로 쓰려면은 흡입 독성에 대한 것을 해야지만 비로소 이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용도가 바뀌면은 별도의 독성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 페브리치인 경우인데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피해 보고 난 다음에 소비자 쪽에서 페브리치도 뿌려서 있는 건데 가습기 살균제 유사 물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무런 반응을 갖다가 성분을 밝히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페브리치의 홈페이지를 찾아가면요 성분에 대한 걸 다 공개하고 소비자가 찾아보도록 검색 기능까지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평가 기능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것까지 명시돼 있어요. 근데 똑같은 회사인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질문조차도 안 받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부분들이 우리가 관리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책임을 안 줘도 보면은 문제가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업이 이런 형태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건 페브리치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이제 BIT가 MIT하고 똑같은 성분이어서 독성이 있는 경우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역시 센 독성이 확인되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기업이 이제 화학물질과 관련해서 어떤 물질을 쓴다는 것들을 잘 이제 밝히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에어컨 세정제인 경우인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물질을 쓰는데 함량만 밝히고 물질명에 이런 것들 전혀 밝히고 있질 않아요. 여기에 에어컨 형파이어 부분인데 보면은 항균제를 놓고 영업 비밀 이렇게요. 네, 그런 부분인데 상당 부분이 기업이 영업 비밀로 해서 성분조차도 잘 밝히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유통되는 부분 쪽에서도 소비자들에 관한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피해서 오이득에 되게 이제 모기 향인 경우인데 시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향을 잘 피워갖고 보면은 모기를 쫓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뭐 좋은 거라고 보면은 바로 애 앞에다가 그걸 갖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딴 데 갖다가 세나가지 말라고 보면은 밀폐된 공간에서 모기향 피워 이래요 보면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 아주 입자가 작은 미세 입자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애한테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전문가도 없고 자세히 알아주기 때문에 보면은 사고의 위험성이 큰 거죠. 일종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잘 홍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화물질 중에 이제 스틸베르 같은 부분인데 피해가 있는 산에 대한 연구 쪽 부분이고요. 이제 OECD 같은 경우는 독성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여러 형태의 만성 독성에 대한 것들을 내면서 대개는 반복 시험도 하고 또는 구강으로 섭취했을 때 또 피부로 했을 때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다른 세대까지 보면 자녀들한테 영향이 있는지 또 발달 독성이 있는지 또 발암성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여러 검사를 다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독성 검사 부분들을 사실은 많이 못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이 최소한 어떤 검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안전 기준을 갖춰라 하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건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유럽은 리치 제도로 해서 화물질 등록에 대한 부분들을 스케줄을 밟아서 이제는 거의 모든 물질에 대해서 독성 검사를 다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이제 수입하는 물질들에 대해서 독성 자료가 없으면 수입 못한다. 보면 다 보면 관리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물질을 팔아먹으려면 독성 평가를 해서 거기다 갖다 줘야 돼요. 근데 그쪽에서는 외국에서는 우리가 수입을 할 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부분들을 모든 독성 물질 자체를 독성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에 수출할 때는 엄격하게 하는데 우리는 또 관리 자체가 비교적 허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우리한테는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정부적인 협력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독성 물질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잔류성 물질, 그 다음에 CMR 물질이라 해서 발암 물질, 변이원소 물질, 생식 독성 물질, 환경 호르몬, 그 다음에 이제 살생 물질, 바이오사이드, 잔류성 유기 물질, 또 과불 화합물, 이게 독성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독성 평가 방법, 또 어떤 경우에서는 이런 경우에서는 최소한 보면 허용을 이 정도까지 해서 안 된다 한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잘 마련하는 거가 정부가 표준 과정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스탠다드라고 그 스탠다드가 보면은 국제적인 기준에 밀리지 않게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거가 사실은 그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유럽에서의 고위험성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외국에서의 관리 수준에 비해서 우리는 위험 물질에 대한 관리 자체가 지금 등록된 수로 보게 되면은 아직은 한 30-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고위험 물질이라고 독성 평가라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정도 수준인데 우리는 아직은 이제 그 물질에 대한 독성 평가나 관리도 아직은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아직도 크다. 그리고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시민들한테 잘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도 상당 부분이 있고 보면 66%의 제품에서 이게 사용하다 보면은 흡입하거나 이럴 수 있어서 위험한지를 보려고 해도 사실 그 정보가 제대로 잘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 비밀, 영업 비밀로 묶여져 있어서 사실은 제대로 잘 평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대책에 한 5분 정도 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20분까지 써도 되는 거죠? 5분 정도 남은 거죠? 네네네. 너무 또 시간 또 많이 잡은 것 같아서 5분 정도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부가 보면 화학물질 관리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전체 관리의 최고의 목표로 두어야 된다.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부차적인 부분이고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빠른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을 끌어올리는 쪽에 이제 정부의 역량을 다 쏟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기반 확증이나 또 기반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개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소진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규제가 바뀌면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1년에 순이익이 수십억씩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런 거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그거가 들어가냐 안 되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로비를 하려고 그러죠. 일주일은 그런 쪽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 기업의 로비가 오더라도 국민의 건강 안전을 갖다 원칙을 가지고 사실 이거는 원칙에 따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사실은 기존에 있는 법규 자체가 좀 허술하게 되거나 또는 사각지가 생기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가 남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의 관리 기준이나 또 표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세워서 그 원칙 속에서 기존에 있는 관리 방안들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정되어지는 것들이 제일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가는 과정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독성 평가라는 것도 정부가 다 할 수 없어요. 워낙 많은 물질과 제품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가 독성 평가하고 기준을 잡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사용하면 니들이 그 독성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부는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시스템을 짜는 쪽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시민들에게 혹시나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모니터링을 해서 그동안은 지금 뭐 소비자 민원은 받긴 했지만 모니터링이 제대로 잘 안 된 상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물질에 노출되는 시나리오를 짜고 또 시민들의 피해가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니터링 사업에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예를 들면은 수치를 통해서 어떤 물질을 배출했을 때 아니면 또 공장에 굴뚝을 통해서 배출했을 때 그 배출량이 그 지역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얼마큼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도냐 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근거해서 배출 기준을 강화하거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얼마큼 배출했고 이것이 유해성이 있냐 없냐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따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약한 겁니다. 허용만 해주고 모니터링 해갖고 지금에 있는 기준 자체가 과거의 기준을 보더라도 이거는 사실은 보면 더 엄격하게 돼야지만 일반 시민들의 건강이 담보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업데이트해서 강화되거나 기준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못하는 겁니다. 일종은 그런 부분에 있어의 감시가 굉장히 허술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외국에서 보면 시민들이 어떤 물질에 노출되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포이즈닝 컨트롤 센터가 해서 중독 관리 센터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어떤 부분들을 애가 보면 막 삼켰어요. 보면 뭐 세제를 삼킬 수도 있는 경우인데 그러면은 응급실로 가는 과정 중에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그거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애한테 어떻게 해라 그리고 어느 응급실로 어떻게 이동하라 하는 것들 자세한 정보 부분들을 외국에서는 포이즈닝 컨트롤 센터를 두고 정보를 합니다. 무료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파악된 그 정보를 가지고 독성 이 확인되어지고 어떤 제품 때문에 어떤 성분을 해서 응급실에 많이 내원한 제품이 있다면 다 모니터링하고 그 제품에 대한 것은 안전성에 대한 것들이 잘못 평가됐으니까 이 제품에 대한 것들을 결국은 사용하지 못한다. 나는 괜찮아. 라는 것들을 갖다 공부하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다 보면 여기 유엔에 있는 나라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포이즈닝 컨트롤 센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군데도 없어요. 후진국에도 있는 포이즈닝 컨트롤 센터가 우리는 한 군데도 없어요. 되게 대도시에 있는 200만 도시에 하나씩 포이즈닝 컨트롤 센터를 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 정책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성장에 대한 드라이브를 넣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보면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서 삶의 질을 고려할 시대적인 때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인프라를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에는 시스템이 못 갖춰져 있다. 그래서 시민들도 이렇게 변화해야 되지만 국가가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갖추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화학물질 사용에서 주의나 이런 부분들을 더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식생활 교육 중에서 보면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애들의 우울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외식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공식품에 대한 섭취나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시민들의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더 공부하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관심이 있는 거가 시민이 행복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공이 주로 독성학이나 바이올로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보면 행복해질 수 있냐는 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은 오메가3에 대한 부분이 갖다가 섭취량이 많으면은 이게 보면은 몸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면서 행복에 대한 감각이 더 증가된다고 합니다. 몰입할 수 있는 활동, 운동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일광욕에 노출되어지는 거, 충분한 수면과 또 사회적인 지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리학적으로 아니 의학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거를 고려해서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걸 원하는 부분들도 결국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건강할 수 있느냐 이것 자체가 우리가 어떠한 화학물질이나 제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판단 근거, 스탠다드로 잡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단순하게 건강한 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왜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이 의료비가 증가되어서 OECD 국가 1위가 우리나라예요. 이게 의료비 증가 부분이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정부 정책의 이제 최우선순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정부의 그러한 정책 목표에 따라서 지금 하는 표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국 사람에 맞으면서 한국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한국 사람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표준들을 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부 산하기관에 네네네. 환경부. 네. 네. 준비드릴 게 있어요. 왜냐면 그 교수님 독서관 강의 들으면서 오늘부터 민원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떠올라서 제가 지금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수도용 자재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QES랑 단층화 가열을 이렇게 약간 편리하게 제조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의 소재에 대해서 약간의 키토나 이런 걸 섞으면 괜찮은데 인나무나 아니면 세라믹 이런 걸 섞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허를 그렇게 받고 판매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인증을 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그 KC 위생안전 인증이라는 44기 기준을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능 인증이라고 이런 기계가 손질해서 보기도 하는데 그 당시 민원사에 뭐였냐면 그런 독성에 대해서는 너희 검사를 하고 있니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또 위생안전 법적으로 딱 44項目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해당 부분이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저희 성능 인증서를 딱히 제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그 신청을 받았을 때 그 기업들이 얘기했을 때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소재에 대해서 이게 정말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 기업한테도 너희가 이런 시험을 해봐라, 독성을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근거 법령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좀 있는데 참고 사이트라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이해를 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굉장히 좋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지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 강의를 통해서 제 업무에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또 갖게 된다고 하니까 도움되는데요. 정부 쪽에 이제 다른 부처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이제 유해성 평가와 관련돼 있어서 이러한 평가 툴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쪽이 시각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표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쪽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각 부처 간에 그러면은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좀 메소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식품이나 의약품에 대한 부분들은 또 평가 과정 부분에 그 안에 특수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각청에서 익힌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떤 제품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의 적용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부처 간에 공유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신소재 같은 경우에 이제 유해성 평가에 대한 그러한 정보 부분들을 공유를 해서 보면은 최종적으로 지침을 정해야죠. 근데 그거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거가 환경부예요. 그러니까 화학물질 부분의 등록관리 평가 부분에도 프로세스가 다른 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에 평가하고 그거 자체가 이제 뭐 노동부로 가거나 또 식약처로 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은 이제 특정 용도로 그걸 갖다 평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 물질에 원래 이것이 독성이 있는 물질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보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가 사실은 환경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부의 유해물질 평가는 그 부처하고 이제 업무 부분들을 서로 연계해서 그쪽에서의 정보 부분들을 이쪽에 사용할 수 있는 적용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전체 부처 간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는 거가 사실은 제일 먼저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들이 모여서 동일한 평가 방법들을 공유하고 또 정보들을 수용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선진국에서 있는 방식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가 제일 바람직하다 이렇게. 네. 근데 제가 좀 들으면서 저는 좀 답답한 부분이 네네. 뭐가 더 다시? 아까 성면도 보면 1937
2003년에 이미 네. 알았던 거 우리는 97년까지 썼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화학물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 최초로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이 다른 나라랑 다른 것도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다른 나라에 다 쌓여 있을 거고, 근데 우리는 아직 30%밖에 안 됐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막 찾아야 될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세계에 있는 것들 DB들을 그냥 다 끌어다가 그거를 규제화한다든지 뭐 변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근본 이유가 결국은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전문적으로 갖고 그런. 근데 그 뭐 컨트롤 타워도 있는 건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 구조가 사실은 예를 들면 중화학 산업이라든가 이미 다른 데에서는 규제가 되고 난 다음에 사용 산업에 있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을 갖고 산업화하고 또 그걸 갖고 경쟁력을 유지해 온 상태가 한꺼번에 바뀌지 않아요.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쪽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있는 중화학 산업이라고 하는 거가 기후 변화와 관련되어져서 보면은 CO2 배출이 높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미 알려진 거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똑같은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에 있는 상당 부분이 공장 부분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이미 선진국에서 지들이 산업개발을 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부분들을 저질러 놓고 자기네들 이제 이물질 쓰지 말자, 더 이상 안 써도 되는 거니까 다른 부분으로 산업을 고도화시켜서 다른 데 넘어갔는데, 이제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이걸 올라오는 그 후발주자들이 이거 쓰려고 하니까 그거 쓰지 마라 하고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일주로 보면.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정보 자체가 왜 이미 만들어진 정보가 왜 전달이 잘 안 되느냐 하는 단순한 문제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산업구조도 연구가 되어 있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데한 역량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고 싶죠. 근데 대체 물질이 있고 그거 선택하지 말고 다른 거 하면 좋겠는데 불가피하게 그걸 쓸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들, 또 한국 사회에서의 산업구조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 쪽에 있는 부분들은 특히 이제 중부부처나 이런 쪽에서는 기업의 현실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나가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떨어내고 우리 나름대로 스탠다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는 거죠. 예를 들면 대기 쪽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휘발유 차량이다, 또 디젤 차량이다 이렇게 되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휘발유 차량이 문제가 되고 디젤 차량 문제가 되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화석연료로 운행되는 모든 차량 자체를 다 오면 생산유통 금지겠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상당 부분의 자동차 산업 자체가 이미 전기 자동차나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여건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뭐 다 밀어버리고 전기차량이나 수소차 위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이전하는 비용 자체를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쪽 부분이고, 기업이 따라올 수 있겠느냐, 사실 뭐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규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정부가 그 규제를 낸다고 되는 건 아니고 사실 기업이 따라와야 되고 또 시민들도 수용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 시간이 더 충분했으면 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네.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더 듣고 싶고 교수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시간 때문에 다 못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PCC 네. 포이즌 컨트롤 센터가 네. 우리보다 좀 후진국. 후진국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수님 같은 이런 전문가가 이런 게 국가 정책상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움직임 같은 건 아직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이 PCC를 갖다가 이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PC에 대한 설립이나 운영 부분이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곳의 운영 비용이 1년에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약
약사나 의사나 전문력이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콜에이에서도 반응하고 데이터 수집을 분석하고 있게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 비용으로 봐서 큰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외국에서는 주로 그거 하는 경우를 지방정부 쪽에서 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이것이 분권화되면서 그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받기에는 지방정부가 아직 역량이 안 되고 표지로 보면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이 전환기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지방정부가 나서면 못한 이유가 없어요. 그 예산 뭐 10억이라는 게 사실 광역지자체로 보게 되면 뭐 굉장히 미미한 정도의 액수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전문력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빨리 중앙정부 쪽에서 이제 권한을 이양시킬 부분은 이양시키고 지방정부 쪽에서 관리 능력을 끌어올려서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외국에서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 갖고 뭐가 문제가 있고 업데이트하는 걸 알고 이제 하나는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냥 카피하고 베끼는데 우리 시스템이 뭐가 업데이트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게 이제 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좀 제한점이기 때문에 이제 노하우가 이제 축적되어져서 우리 스스로가 별도의 보면 독성 정보나 DB 또 노출 정보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 기반들을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되고 사실 표준화라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 한국인의 표준 사이즈나 한국인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의 이제 어떤 노출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들이 다 보면은 데이터가 돼갖고 뭐 그 제품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표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가 이제 한국에서의 독자적인 스탠다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봐야죠. 예, 좋은 강의 다시 한번 박수로